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인사이드 스페셜 MC를 맡은 홍석표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번엔 강원도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까? 우리 지역 출신 인사가 내각에 입각을 할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실망하고 좌절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 새 정부에선 좀 다를까요? 그래서 오늘 시사 N 이슈에선 새 정부, 강원 소외로는 이제 그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더 인사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한 주간 가장 핫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는 시사 N 이슈,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독한 남자들의 스트릿맨 파이터, 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계의 이단아, 그리고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이시죠. 김기석 교수님 나오셨고요.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농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네, 황영철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낯선 분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낯서신가요? 당황했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 김우진 앵커가 네. 또 일주일 동안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또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히 투입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쥐와는 뭐 아나운서 뽑을 때 인물 보는 거는 알았는데 네. 기자도 인물을 못 뽑는 것 같아요. 생방송이라 제가 긴장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 발표가 있었고요. 1차로 8명이 이제 인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2차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8명이었는데 모두 16명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두 분은 이제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 현재까지 나온 걸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조금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정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직을 개편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치나 정책 철학에 맞는 형태로 조직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조직을 채울 이제 국무총리서부터 장관 인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요. 특히 이제 국회 지금 현재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직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선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은 안 그렇습니다만 국무총리의 경우에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장관을 임명하려고 그러면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려면 국회 또는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 정부는 여서야대잖아요. 거대 야당을 지금 이제 가진 상태에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조직 개편은 정권 출범으로 미뤘어요. 사실은 원래 조직을 먼저 개편하고 거기 채울 사람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가부의 장관을 곧 해체해야 될 부서의 장관을 임명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채우는 것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하여간 지금 매끄럽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황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글쎄 좀 교수님과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새 정부의 내각 발표를 보면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집권하면서 첫 번째 내각은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선을 보일 때 일을 잘할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좀 신선한 얼굴들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과 청년에 있어서 새 정부 출범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젊은 인재가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 또 여성들 중에서는 어떤 여성이 과연 이런 내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까? 그거는
바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물을 키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의 인사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뒤 가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 강원도 정치인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첫 내각에 우리 강원도 인재가 상당히 발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시키는 발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실용적인 입장에서 이제 내각 발표를 임명을 했다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탁 드는 느낌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기에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내각의 인선, 사람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는 힘을 갖기는 어렵겠다. 이런 좀 평가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첫 질문에는 똑같이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드려볼 텐데 이것도 아마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16명 현재까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역을 저희가 좀 나눠보면 영남이 7명, 서울 4명, 충청 2명, 그다음에 강원, 호남, 제주 각 1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인데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1명이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단 춘천에서 태어났고 그때 뭐 자원으로 보면 서울 자원인 것 같은데요. 부모가 또 이쪽에 연고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 그다음에 심경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뭐 이런 분들이 회자는 됐었는데 결국 이제 인선에서 빠졌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황 의원님 먼저 요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금 발표하면서 강원도 인맥으로 강원도 출신으로 분류를 했다고 발표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역시 강원도 출신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강원도 출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민들이 보기에 저분은 강원도에 대한 연고의식이 좀 확고하고 그리고 뭐 학교를 여기서 다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평소에도 강원도 인물로 분류됐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원도 출신이라고 봐왔던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무리한 분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강원도 인물 중에서 굉장히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조급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번이야말로 강원도 인물들이 우리 중앙 정치 무대에서 또 집권당과 또 우리 중앙 정부에서 큰 역할을 좀 하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막 비판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스럽네요. 네. 바로 이어서 김 교수님께 질문을 또 드릴 텐데 그건 약간 좀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 교수님 윤 당선인이 지역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고 실력만으로 이제 뽑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여지시는지 그리고 오히려 강원도 같은 소외 지역은 또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소외 지역을 배려한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지역도 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예컨대 뭐 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우리 정부의 정치 철학은 그렇다면 여성을 배려할 것이고 또
사실은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청년들의 그 문제들을 이것이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됐단 말이죠, 선거에서. 그래서 뭐 30대 혹시 장관을 발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자치분권 이런 게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역도 열심히 배려할 것이고 그런데 안 한 거죠. 네. 네,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뭐 약속을 어긴 측면이 우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그 실력이라는 말에 그 굉장히 한편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실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세계에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 측면도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뭐 30대를 발탁하겠다고 말하면서 근데 실력만 보고 뽑겠다 주로 그랬을 때 30대에 우리나라 넘버원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역에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가겠다. 그것도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잘할 사람을 뽑겠다 이런 것이고요. 많은 언론들에서 그래서 결국 기준은 윤석열 당선자와의 어떤 관계, 거리가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는 황 의원님께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윤 당선인의 1등 공신으로 저희가 이제 꼽히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장관에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윤 당선인 본인이 행안부 법무부에는 정치인은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딱 천명을 하면서 두 분의 입각은 이제 없던 일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글쎄요, 이제 그 현직 국회의원들의 하마평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곤 했었는데 사실은 이 선정될 거는 내각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좀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을 좀 입각시키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러나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은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좀 아쉬움은 좀 있죠.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을 전 정권에서 너무 정치색이 짙은 인물로 앉히면서 그것이 오히려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파성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야당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임명을 하면은 또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럼 그 자리에 적절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하게 역할을 잘할 사람을 앉혀야 된다라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강원도 인물들 중에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겸허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정부에서 임명할 중요한 요직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그럴 때 우리 강원도 출신들이 좀 더 많이 좀 발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조금 좀 보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디 지역 출신 이런 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관,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인수위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그 인사청문회가 워낙 터프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강원도 인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발표한 것만 보고 사실 판단할 것이 만은 아니다.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네. 옆에 교수님 위로를 해주시는 뭐 너무 세게 또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약간 좀 두 분 다 비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갈무리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제가 물론 보수 진영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말씀 굉장히 잘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이제 같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융당선인 초대 내각 인선에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고요. 강원도에서 여야 통틀어서 원내대표가 나온 건 이제 처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이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강원도는 또 어떤 영향을 낼지 이번에는 황 전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원내에 있을 때도 우리 강원도 출신들이 중요한 원내에서의 역할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원내에서의 꽃은 원내 대표인데 그 원내 대표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지역적으로 또 이렇게 세가 규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같이 강원도처럼 수적으로 열세인 곳에서 원내 대표가 나오기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의 원내 대표 선출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강원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큰 정치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가 어쨌든 굉장히 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 또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제 강원도에 큰 정치인이 나왔으니까 큰 정치인이 강원도를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같이 따라붙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충족시킬 때 더 큰 박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밌는 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제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이고 또 권성동 의원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양당의 원내 사령탑이 사실상 강원도 두 분이에요. 그러면 강원도가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지역 출신이 어떤 자리에 차지했을 때 예컨대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도움을 받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서로 밀어주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는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것도 두 분께 좀 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의 취약한 정치력이나 인물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도 정치인들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강원 소외론, 홀대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려면 어쨌든 정치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어느 지역이나 제가 이제 많은 곳에 가서 생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정서가 다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역마다 다 자기네가 소외받고 홀대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제가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늘상 제기하는 문제가 강원 홀대론에 반대는 강원 우대론이잖아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우대받는 거죠? 우리가 이 속에서 원하는 게 정말 뭐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실질적인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한다. 제가 강원대학이 20년 좀 넘게 있었는데 이제 강원대에 와서 강원 홀대론이란 말이 아직까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조금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쪽으로 자꾸 승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네. 여의도에 직접 몸 담으셨잖아요. 네. 황 전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얼마만큼 강원도 출신들의 인재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또 중앙 정부에서 활약하느냐 이걸 볼 때 도민들이 기대와 또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측면은 지역의 묵은 현안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때와 비슷하게 미뤄지거나 또 특별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강원도민들은 또다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번 윤석열 당선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원도 출신 정치인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 부분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또 특별한 대접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기대는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현안들이 있을 때 강원도의 입김이 정부에 잘 전달되고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현안들이 해결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 정치 지형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물들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뭐 지금은 이제 뭐 아직 대통령 취임식도 안 했으니까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네. 한 1년 정도 지켜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2년 뒤에 있을 네네. 우리 저 총선에서 또 도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는 네. 얘기로 네.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뭐 평화 경제냐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과 이제 형평성 논란이나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법도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 당선인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황 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요 대통령 추진 의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또 최문순 도정에서도 역시 같은 집권 여당이었고 도지사였는데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것을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어요. 근데 추진되지 않았거든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법안을 냈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평화특별자치도 또 강원도만을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이 논리가 전국적인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역시 조금은 다른 형태의 특별자치도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중에서 또 윤석열 당선자가 주요 현안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원도가 특별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잘 개발하고 이것을 정부 현안에 잘 끼워 넣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매달려서 그것만이 강원도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전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대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아이템을 발견해야 된다. 그 강원도 아이템의 핵심은 저는 안보를 위한 강원도의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들도 다 공감하거든요. 지금 평화냐 경제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되잖아요. 경제는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낙후됐으니까 우리를 특별히 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보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당했다. 너무 오랫동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돈은 두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이미 그 지사께서 만나셨을 때 그 당선자께서 아마 평화라는 것보다는 좀 경제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와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와 다른 지역의 문제죠. 이제 그랬을 때 다른 지역을 강원도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자치도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특수성이나 차별화 부분은 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요분도 이제 교수님께 좀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어쨌든 도내 정치인들이 당선인의 1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주요 현안 국정과제에 이제 강원도 현안이 반영되기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인수위내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몰라도 그닥 이렇게 뭐 잘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짧게 교수님,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그 큰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강원도 이슈가 어떻게 지금 끼어 들어가서 국정과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잘 안 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지금 황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국힘당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도 출신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압박을 가하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다. 계속 얘기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6일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지역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정책으로 또 역할로 이어진다면 지역은 소외받지 않고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강원 소외론 이런 얘기 나누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스페셜 MC 수고하셨습니다. 네, 4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